예, 안녕하세요. 모빌리티 퓨처 포럼 사회를 맡은 디지털투데이의 추현우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총장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강원대학교 총장입니다. 김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신년에 이렇게 퓨처 모빌리티 포럼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대표님 말씀대로 한 4월 정도 되면 다시 코로나가 종식되고, 아마 워낙 주제가 좋고 또 관심이 많은 어떤 분야이니까 아마 다시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CES 에서 본 어떤 미래 모빌리티의 전망과 또 소프트웨어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유익한 어떤 말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좀 질의응답도 서로 좀 주고받고 하는 좀 캐주얼한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새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하시는 일도 대박이 나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환경이 이런 관계로 많이 참석을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더 알찬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정보도 나누시고 또 이야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나누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행사에는 더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좀 금방 세팅 들어간 다음에 장동희 교수님 CS 참관 경험담 좀 들려 좋은 인사이트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장동인입니다. 저는 서울과학종합대원에 이제 교수로 있고요. 제 회사 이름은 AIBB입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이고요. 저는 CEO들한테 그 AI 코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뭔 CEO한테 코딩을 가르치냐? 예, 요새는 세상이 변해서 CEO도 코딩을 할 줄 알아야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변화에 맞출 수 있다 해서 텐서플로우, 파이썬 이런 걸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강의를 듣는 CEO들이 매번 그 숙제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저는 갔다 왔습니다. CES 2022에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사실 매년 가는데 작년에는 안 됐죠. 그래서 2020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갔다 오면서 저는 항상 이제 실리콘밸리를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는 이제 외국계 회사, 주로 오라클, 세스, 그다음에 딜로이트, 이런 회사들 있어서 거기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꼭 그들의 얘기를 꼭 듣고 오는데요. 오늘 그 얘기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CES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뒤가 안 보일 정도로 사람이 꽉 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듬성듬성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빠졌잖아요. 구글도 빠지고 페이스북도 빠지고 이 AWS도 빠지고, 그래서 약간 이제 메가리가 없었긴 했고, 또 애플은 원래 안 나오니까 또 그렇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제 자료는 CES 전반적인 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오늘은 여기서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나라니까 이 모빌리티에서도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서버 시장, GPU 시장, 스마트폰 시장, 카메라 시장,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세팅이 다 끝났고, 자, 앞으로 이제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의 시장을 누가 가지고 갈 거냐. 뭐 지금 이제 이건 보통 일반 자동차도 이 반도체가 200~300개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그거의 한 10배, 20배 정도 이상 수천 개의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이 시장을 누가 가져갈 거냐가 이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좀 이렇게 이거를 좀 섹터별로 이제 나누게 되면, 이번에 이제 좀 특별했던 거는 저쪽 AB의 저쪽 라인을 보면 인텔이 뭐 제국의 반격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인텔이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뭘 준비를 했냐면, 인텔이 전통적으로 이제 서버하고 CPU 칩의 이제 두각을 나타냈고, 거기에서 이제 1인자인 거를 자랑을 하다가 2020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AMD에 완전히 눌렸었습니다. 그래서 AMD의 그 이후에 AMD가 이제 시장을 막 석권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인텔의 CEO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인텔이 그동안 안 들어갔던 GPU 시장에 인텔 아크 칩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외장 GPU를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이 또 한 게 뭐냐면 모빌아이라고, 인텔이 몇 년 전에 이제 모빌아이를 40조인가요 이렇게 해서 M&A를 했었죠. 이스라엘 회사죠. 자율주행 쪽에 대단히 잘하는 회사인데, 이 모빌아이의 IQ라고 하는 칩을, 자율주행 전용 칩을 이제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특이했었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엑시노스 오토라는 그 칩이 있긴 한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제 새로운 S22 거기에 이제 엑시노스 오토, 엑시노스 2200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안 들어간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하고 모빌리티하고 이제 겹쳐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실패를 했죠. 2021년에 페퍼가 이제 실패를 하면서 로봇은 더 이상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뭔가 신기한 그런 분야가 아니다. 그래서 로봇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이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20년에 볼리라든가, 이번에 또 보드 핸디라든가 핫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삼성전자에서 내놨고, LG전자는 좀 더 이렇게 실무에 다가가는 그런 모양을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LG전자에서 요걸 만들었죠. 예, LG전자의 거의 그 자동차의 형태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사무실 같은 방에다가 그 스크린을 집어넣고 거기에 LG전자의 여러 가지 이 전자기기를 집어넣어서 이제 완전히 전자기기가 살짝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이제 컨셉 자동차를 내놨는데, 이게 이제 클로이라고 하는 건데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런 것들이 앞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려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영국관에 있었던 아메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흉내내고 말도 이해하는, 진짜 저기 아이로봇의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저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저게 이제 4억인가 한데, 근데 CES 기간 중간에 4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앨런 머스크가 이제 또 로봇을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뭐 로봇이 돈이 될까 하는 건 아직은 이제 증명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거 다 넘어가고 진짜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자, 이게 이제 2020년에 알렉사하고 람보르기니하고의 결합,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걸 딱 보여주면서 저게 뭐냐, 자동차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내가 말로만 하면 뭐 제가 알아서 가는 그런 표준 장비 스타일로 이렇게 자동차와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AI 비서 이제 결합 이렇게 이제 시작을 땡 쳤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나?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뭔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거죠.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언제 완전한 자율주행 하는 차를 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서 직접 테슬라와 제가 이제 여기 웨이모 있죠. 웨이모가 이제 구글 X에서 이제 나갔잖아요. 근데 구글 X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레벨 3는 완전히 무시한다. 왜냐? 레벨 3는 이거는 이제 사람과 자율주행이 반반 이렇게 서로 연결이 있어서 사고가 나면은 이제 사고의 원인을 이제 캐서 이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돈을 낸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근데 레벨 3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고의 원인을 구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AI라는 게 사실은 자율주행의 AI도 AI잖아요. 근데 이 현재 딥러닝 기반의 AI는 문제가 뭐냐면 설명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테슬라도 그렇고 뭐 이 웨이모도 그렇고 하여튼 무지하게 많은 그런 자율주행 차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사고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을 밝히질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율주행 차가 현재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상의 문제가 들어가죠. 우리나라에서 뭐 자율주행 3를 만든다, 레벨 3를 만든다 하는 거는 실제로 운전을 해보고 그러면은 누가 잘못했니 다 발뺌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잘못이라고 증명을 하려면 기기나 이런 모든 부분 또 법적인 부분까지 공식력이 있는 또 집단도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레벨 3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이제 얘기를 이미 됐던 거고, 그러면 레벨 2하고 레벨 4에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레벨 2보다는 레벨 4가 훨씬 더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레벨 2는 사람의 운전을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도 되지만 레벨 4는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웨이모가 2020년에 이제 그 피닉스에서 운영하는 택시예요, 자율주행 택시. 사람이 앱으로 부르면 제가 와가지고 데려다 주는 건데 이게 가끔 가다가 이 주차나 이렇게 사람 피하는 것도 못 해가지고 그냥 그 가운데 그냥 길거리에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불러서 사람이 다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웨이모가 2020년에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105 빌리언 달러. 이건 엄청난 이게 이제 상장도 안 하는 회사를 이렇게 이제 쳐준 거죠. 그때 오른쪽에 있었던 테슬라를 보면 저건 요거보다 조금 낮은 그냥 100빌리언 달러 정도 된 레벨 2 사람의 이제 자율주행을 살짝 도와주는데 고속도로만 도와줬던 재작년에는 그런 거였었는데 사실 이 오토파일럿이라든가 FSD라든가 이거는 다 레벨 2 그 보조 장치인 거 다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는 이걸 가지고 팔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FSD 같은 경우는 집원에 가서 보니까 $10,000. 그 옵션 하나에 $10,000씩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레벨 2의 수준이 레벨 4보다 낮은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이 재작년에 갔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의 이 자율주행 비즈니스를 가르는 굉장히 비즈니스 디시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 디시전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웨이모는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 기업 가치가 30빌리언 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5빌리언 달러에서 3분의 1 토막도 안 된 거죠. 근데 앞으로 미래도 사실 불투명해요. 그리고 2020년에 4.4빌리언 달러가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 CEO가 작년에 사임을 했어요. 근데 웨이모는 지금 샌프란시스코하고 피닉스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미미해요. 존재가 미미해. 근데 사고를 많이 냈던 테슬라는 이걸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테슬라 주식도 엄청 내려갔죠. 그래서 뭐 이거 어저께 찍은 건데 860불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888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2년 전보다 무려 이제 8.8배가 오른 거죠. 이게 사실은 $1,000 넘어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였었죠. 근데 어쨌든 이 테슬라로 보면은 현재 이제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가 200만 대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그 차가 이제 팔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율주행에는 뭐가 문제냐? 이런 게 문제예요. 이게 테슬라 차가 이제 사고 난 건데 고속도로에 이 트럭이 들어놓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이제 못 보고 110km를 가서 이제 갖다 박은 건데, 근데 이게 뭐의 문제일까라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AI의 한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학습되지 않은 이런 길바닥에 들어있는 하얀 컬러의 택시를 학습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피해 가는지를 학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자율주행은 뭐의 승부냐면 데이터의 승부다. 어떤 특정한 데이터의 승부냐면 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가능한 많이 모아서 이런 경우를 다 학습하는 거. 이게 되어야만이 이런 사고를 미연에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일어날 수 있는 비정상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냐? 사실 구하기 되게 힘들죠. 이런 거는 되게 힘들어서 이게 이제 이 자율주행 업계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다 스탑 사인이죠. 근데 AI가 보기에는 왼쪽 그림은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 요거는 99.85%로 스탑 사인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오른쪽에다가 약간의 이제 사람이 일부러 저거를 갖다가 살짝 조작을 했어요. 숫자를. 그래서 컬러는 이제 스탑 사인이 이제 맞는데, 이거는 AI가 저거 읽으면은 시속 120km로 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99.91%로 여기 스탑 사인으로 안 읽고 시속 120km로 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 비전, AI에서 컴퓨터 비전을 속이는, 그걸 해킹하는 그런 이슈예요. 그러니까 스탑 사인 저기다가 이제 스티커를 몇 개를 붙이면 저런 식으로 읽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자율주행이 이제 뭐 기술이 어느 정도 완벽화 됐다 하더라도 온통 저런 것들로 이제 만약에 우리 도로 표지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 사고 천지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악심을 먹고, AI를 잘하는 사람이 악심을 먹고 저런 식으로 도로 표지판에 저런 걸 이게 해킹을 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건 교통 당국이 앞으로 풀어야 되는 이슈입니다. 테슬라의 어떤 그 AI 커피빌리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 테슬라 AI 데이에서 나온 최초로 이제 공개된 그런 자율주행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AI를 하는 사람 눈으로 보면 이건 대단한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다도 안 쓰고 8개의 그 카메라를 가지고 그 카메라를 이게 앙상블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쫙 붙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입체적으로 거리와 속도와 방향을 잰다는 거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괜찮은 기술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분은 그 안드레 카파시라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 3대 AI 대가입니다. 대가. 이 3대 AI 대가에 들어가는 사람이 드미스 하사비스, 일리아 수츠케바 정도인데, 그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요 사람이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개발의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테슬라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람 어떠냐 했더니 너무나 똑똑한데 너무나 열심히 일한대.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일하면 참 문제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테슬라의 장점은 뭐냐면 전 세계 200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예요. 이게 테슬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테슬라는 그 많은 나라에서 이 많은 자동차로부터 들어오는 이 데이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저쪽에 보면 저 아저씨가 이게 들고 있는 저게 그 트레이, 이게 9 페타플롭의 트레이인데, 우리가 9 페타플롭 정도면 전선 센터에 들어가는 GPU 총 합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테슬라가 직접 1080 페타플롭의 이 전선 센터를 직접 만들었어요. 테슬라가 직접 칩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사가 가지고 있는 전선 센터,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의 적정인 치료, 이런 걸 통해서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분야는 사실 독보적인 존재로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자율주행이 레벨 4가 금방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 정책이나 보험이나 어떤 잘잘못을 가르는 부분이나 아까 같은 해킹 문제나 데이터 문제나 이런 게 레벨 4로 금방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자율주행에 대한 그 부분을 테슬라가 가는 방향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율주행을 옵션을 집어넣으면서 그 자동차가 찍는 데이터를 어떻게든 소유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자율주행의 이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또 테슬라처럼 거기서부터 옵션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이 미래 비즈니스에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레벨 4를 바로 가게 되면 지금 택시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레벨 4를 만약에 일반 자동차 회사에 라이센스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도 나는 아예 운전을 안 할 것이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자기 차를 해킹하는 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사고를 내게끔 만들어서 그걸 뭐 돈을 얻어낼 수 있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통에 대한 자동차 보험 사고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율주행 아까 같은 해킹 그걸 조금만 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레벨 4는 실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비되기 전까지는 우리 레벨 2에 포커싱을 해서 그거를 그 레벨 2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레벨 2 플러스라고 들어가요. 미국서는 플러스를 막 붙여가지고 레벨 3도 아니고 레벨 2인데 어쨌든 여기서 거의 자율주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옵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레벨 2의 전략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데이터 확보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전기차는 하나의 회사, 전기차 완성차 회사에서 플랫폼도 만들고, 모터도 만들고, 배터리 만들고, 카메라 센서 만들고 해가지고 바퀴해서 거기다가 자율주행, 뭐 개인화,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보안, 이걸 다 한 회사가 다 책임지고 다 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주행 차는 꼭 컴퓨터가 옛날에 생긴 것처럼 나오겠더라고요. 뭐냐면 여기에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게 생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이제 그 전기차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다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생기면 이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밑에 있는 배터리, 가스, 카메라 센서 이걸 다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개인 취향이라든가 컨텐츠 구매라든가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얹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옛날에 그 IBM이 만드는 게 있었고, IBM 그 PC 클론이 있었잖아요. 클론 시장이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저기서 이제 표준된 플랫폼을 만들면 우리가 알아서 모터 이런 거 이 A라는 모터 사고 B라는 배터리 사고, 그다음에 이거 카메라 센서 사가지고 조립을 하는 자동차, 이런 거를 만들 시기가 오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좀 더 앞으로 범용화되고, 그다음에 부속 이 전기 제품들이 좀 표준화되면, 이 컴퓨터처럼 굉장히 컴퓨터는 다 표준화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GM에서 이번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뭐냐면, 그 모터, 배터리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각 자동차 플랫폼을
울티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울티파이라는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다 얹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20개의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앞으로 가는 방향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저기서 보니까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apex.ai라는 게 있어요. apex OX를 이게 이제 이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들 같으면 그냥 칵 지나갔을 텐데 카 OS라고 하는 걸 딱 보면서 저걸 이제 유심히 이제 읽어봤죠. 근데 저거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IoT 디바이스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가 좋으느냐?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으면 부속품이나 이런 게 고장 나도 그 바깥다 끼면 바람이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거면 갖다 껴도 돼요. 근데 지금 같으면 어떠냐면 이거 올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 윈도우 올리는 거. 요게 하나 서브 시스템이에요. 브레이크도 서브 시스템이고 엔진도 서브 시스템이 다 서브 시스템 되어서 자동차 내부에는 한 30개 이상의 서브 시스템도 되어 있고 그 서브 시스템을 이게 이제 우리 컴퓨터 용어로는 완전히 분산 시스템인 거죠. 분산 시스템에서 문제점이 이제 뭐가 하나 고장 나면 그걸 갖다 껴도 나머지 거랑 이제 이 통합되는 거를 이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가 뭐 새로운 차를 하나 만들려면 2, 3년 뭐 최대 뭐 많이 걸리면 5년 이렇게 걸리는 이유가 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거랑 통합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부족하면 이거 갖다 끼면 갈아 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 가면서 부속품이 간단해지고 이런 것들이 슬림해지면 앞으로는 모든 게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진 차가 이 자동차 하드웨어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완성형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미리 뽑아놨어요. 7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외에는 완성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 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더라도 그렇게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앞으로서 이제 그런 제도 이제 시정이 되게 되면, 요렇게 앞으로 자동차에 OS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제 모든 이제 반도체 메이커는 사실 이 자율주행이 넥스트 빅, 시장, 마켓이죠. 왜냐? 사람이 이제 자동차 안 탈 수는 없으니까 자동차의 대수만큼. 근데 자동차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덩치도 크고, 그 다음에 이 물량도 많고, 그 다음에 레베뉴도 되고 그러니까 칩 메이커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전체로 하나 묶어져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선두 주자가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인텔, 아까 얘기했던 모빌, IQ 울트라 자율주행 시스템. 이게 칩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다 엮여져 있습니다. 센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고 있고. 근데 현대차는 가보니까 현대차가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가 하나도 없고 로봇만 있어요. 로봇. 정의선 회장이 이제 친애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떤 임팩트를 줄까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제 정의선 회장은 앞으로는 이제 저렇게 로봇계를 사람마다 하나씩 휴대폰을 들고 되는 것처럼 되기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안 가질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장에서는 꼭 필요하겠죠. 현대자동차 이번에 오픈한 모베드입니다. 모베드, 자동차 모빌리티 플랫폼. 그러니까 이게 네 칸으로 이렇게 됐는데 저게 바퀴가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단도 올라가고 저렇게 뺑글뺑글 안에서 돌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죠. 저기다가 이제 뭐든지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다 우리는. 근데 이제 약간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플랫폼을 가진 업체는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무지하게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거꾸로인 거지. 이거는 서비스가 많이 있고 다음에 이제 우리 플랫폼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현대차는 이제 요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플랫폼이니까 이거 알아서 만들어라고 하는 요거는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상당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게 이번에 왔었으면 굉장히 좋아할 뻔했는데 그냥 데모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저기다가 짐을 얹으면 지가 알아서 자율주행해가지고 문화까지 배달해 줄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고, 모빌리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람이 앉으면 저기 어디 가든지 이렇게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가, 뭐 이런 얘기를 해줘서 뭐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이게 성공할 거냐 하는 거는 이 소프트 서비스에 대한 좀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2020년에 이제 현대차가 보여준 이 정말 도심 모빌리티죠, 이거는. 그래서 UM, 어반 에어 모빌리티, 그다음에 그 퍼포스 빌트 비클, 그다음에 허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그때 2020년에 진짜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현대가 진짜 뭔가 하려고 그러는구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건 또 없었어요. 근데 뭐 이것도 추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모빌리티는 역시 소프트웨어 방향으로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드웨어들은 컴퓨터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식대로, 그런 우리가 컴퓨터가 발전한 방식대로 하게 될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여기는 굉장히 많은 그런 법적, 제도적, 그다음에 여기 부품 회사, 조립 회사, 여기 많겠지만 그런 걸 지나가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밑에는 또 다른 거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도입부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 설명이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차 관련돼 가지고 소프트웨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를 지난 10년 동안 타고 다녔었는데 차에 소프트웨어 별로 안 썼는데 갑자기 왜 소프트웨어 얘기가 나오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런 것들을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말씀하신 것들이 큰 배경이 되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제가 매일경제신문 보는데 이제 그 반도체 대란 나오면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출고 지원된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옵션 빠진 벤츠에 굴욕해서 옵션에서 그 전동 시트가 안 되고 벤츠차인데 BMW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 되고 터치 스크린이 안 되고 통풍이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요즘에 저희가 신문에 접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차에 들어간 반도체 얘기를 좀 더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같은 기판인데 여기 탑이고요. 이제 윗면이고 이게 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이 중에 한 개가 없으면은 차가 안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 업체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ST 마이크로닉스, 그다음에 삼성, 그 업체 ST, 그다음에 NXP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 내비게이션 요 한 개 관련된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큰 반도체가 중요한 반도체입니다. 이게 CPU고요. 이게 NPU인데요. 이런 CPU가 그동안은 내비게이션에 한 군데만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카메라에도 이제 아까 모빌아이 카메라 같은 큰 데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데도 들어가고 또 인포테인먼트 들어가고 이런 큰 이제 CPU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CPU마다 소프트웨어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양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다. 근데 반도체 칩도 많이 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그 반도체랑 그 실제 차랑 무슨 관계가 되냐라고 보시면요. 옛날에는 이런 라이트가 있었습니다. 라이트가 업체들은 전등만 밝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계가만 납품하면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라이트 회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어댑티브 LED라고 해서 이렇게 하이빔을 키우고 갑니다. 하이빔 키우고 가는데 앞에서 차가 오면은 하이빔을 자동으로 내려줍니다. 로빔으로. 근데 그 앞에서 차가 오는 거는 차에 있는 카메라 센서 갖고 앞에 차가 온다는 걸 인지하고요. 그러면 카메라 센서가 라이트한테 알려줍니다. 이 LED 라이트한테 알려주면은 그 LED 라이트가 전등을 내려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자동차는 그냥 전등만 넣어서 팔면 되는데 요즘 전등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어야지 전등이 되는 거죠. 그것들 이거 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나 차선 변경에 따라서 이제 그 램프가 정밀 제어하는 것들 이런 특허가 나오고 있고요. 뭐 BMW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지고 이제 차선을 봅니다. 요 차선이 있는데 커브길이 되면은 차선이 굽어지거든요. 그럴 적에 라이트가 좌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차량 반도체가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차에 있는 단순한 하드웨어를 갖다가 이제 스마트 소프트웨어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스마트 하드웨어가 되는 겁니다. 차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이제 점점 스마트한 하드웨어가 되어간다는 건데요. 요건 조금 더 이제 그 재밌는 예인데요. 저희가 이제 차를 세우고 이제 뒷차가 오고 있는데 차 내리려고 합니다. 뒷차가 안 보일 때, 요때는 요 옆에 있는 앰비언트 컬러로 하는데 차에 있는 실내등이 파란색입니다. 근데 요 차에 있는 후방 카메라가 차가 오는 걸 센서를 이제 인지하면은 요 컬러가 이렇게 바뀝니다. 빨간색으로. 그리고 운전자가 차문을 열려고 할 적에 빨간불이 켜있으니까 문이 안 여는 거죠. 그래서 사고 예방하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실내등조차도 차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차 반도체랑 이제 스마트 소프트웨어가 합쳐져 갖고 실내등조차 이제 하드웨어 스마트진다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 동영상 있어 잠깐 보여드리면은 차가 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디텍터하면 빨간색 바뀌고 운전자가 문이 안 열고 차 통과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차의 전등까지도 다 소프트웨어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케이스라고 해서 이제 자율주행차에 당연히 소프트웨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커넥티비티 또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전동하면서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쉐어링해서 여기 들어가는 이제 소비자 디맨드가 이제 자율주행차의 디맨드가 64%,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이제 차가 연결되는 게 95%, 53% 이렇게 이 소비자 디맨드는 점점 더 지능화된 차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숫자로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 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차라고 하면은 기계과가 전문이 메인이 되는데 향후에는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가 더 메인이 되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차를 얘기할 적에 차라고 저희 머릿속에 한 개만 있는데 실제 차는 보면 크게 5가지 블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인포테인먼트죠. 차의 내비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은 엔진 쪽입니다. 옛날에는 엔진이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기차니까 모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디가 있습니다. 바디는 뭐냐면 차 틀이죠. 차 틀이 바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다스 쪽이 요즘에 새로 들어온 게 에이다스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차에 들어가는 주요 5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 5가지 기능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에이다스 기능이 뭐 이제 테슬라가 하는 자율주행, 아까 말씀하신 레벨 3, 뭐 레벨 4 이런 얘기가 자율주행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디에 관련된 것들이 실내등, 그다음에 승객 그 의자, 그다음에 뭐 미러 이런 것들이 이제 바디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인포테인먼트는 지문 인식, 뭐 내비, 증강 현실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바디라는 게 아까 그 자동차 라이트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파워트레인이 되게 중요한데 파워트레인 해당하는 것들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데 작년 연말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됐더니 그 차가 10km 더 갑니까? 50km 더 갑니다. 그러니까 10% 더 가는데, 그러니까 배터리도 똑같고 똑같은 하드웨어인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니 BMS 시스템이랑 열 관리 소프트웨어가 바뀌어가지고 차 주행 거리가 10% 더 향상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 소프트웨어만 갖고도 이런 파워트레인 쪽에 그 성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벤츠에서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은 디스플레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전기를 적게 쓸 것인가, 그다음에 시트 움직일 때 어떻게 하면 전기 적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파워 매니지먼트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주행 거리를 넓히는 다 그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들이 되겠고요. 증강현실은 좀 재밌는 거니까 한 가지 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거리에 그 이렇게 허드에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앞에 이제 유리창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측 도용할 때는 그래서 절대 이제 그 놓치는 경우가 없는 내비게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제 그 증강현실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그동안은 이제 눈에 보이는 소프트만 있었는데 차를 컨트롤 것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분산형 아키텍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엔진, 그다음에 뭐 그 차 문 다 각자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도메인별로 이렇게 4가지 있다가 요즘은 이제 그 리저널 게이트웨이를 갖고 뭐 바퀴는 바퀴대로, 바퀴 한 개 전기 자동차에 모터 한 개가 자기가 별도의 CPU 갖고 독자 행동을 하는, 그래서 가운데서 컨트롤 이제 기능만 갖고 있는 이런 이제 구조로 간다라고 하고 있고, 테슬라가 이런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기능 도메인은 이렇지만은 그다음에 뭐 제어 구조는 분산형 구조에서 쭉 와서 중앙 컴퓨팅 구조로 이게 테슬라가 하는 구조가 가고 있고, 그래서 현대 저희가 지금 이제 현대차나 저희가 알고 있는 차들은 보통 한 요 단계쯤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차 회사들이 다 율로 가려고 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케이스라고 하는 커넥티드 자율주행, 쉐어링, 뭐 전동화 기술 관련돼서는 이런 차량 제조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 본다라고 하면은 각 기능별로 보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워트레인이나 자율주행,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요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이제 그 이제 CPU들이 있습니다. DCU가 다 있고요. 거기에 들어간 센서들이 붙어 있고 그걸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 중간에 이제 공통 소프트웨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거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쉬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구조가 차의 전장에 관련된 구조가 이런 그 하이라키적 구조에다가 이제 향후에는 이제 중앙 컨트롤 기준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에 관련된 CPU 밉스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정도쯤 되는데요. 이제 H3가 나왔는데 르네상스 H3가 지금 나온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차량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쪽 제어 쪽, 그다음에 시스템 쪽, 그다음에 기능 쪽, 모빌리티 서비스 쪽 이런 것들이 옛날에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제 커넥티비티랑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에이다스랑 파워트레인까지 연결되는 이 바디까지 연결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전등이나 라이트 이런 것들까지 연결되는 것들, 그다음에 파워트레인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영역이 옛날에는 이제 그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소프트웨어가 없었는데 이 영역에 굉장히 큰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 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돈 버는 겁니다. 그 테슬라가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 한 개 가지고 이제 차 산 다음에 추가 옵션으로 12,000불 또는 월 구독 서비스에서 월 199불 이제 구독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에서 테슬라 차에서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를 들을 수가 있는데 제가 모바일 폰에서 넷플릭스 아이디가 있어도 테슬라에서 그 큰 스크린을 보려고 하면 추가로 9.99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0%, 30% 정도가 구독 서비스를 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100만 대 있다라고 치면은 이제 월 900만 불, 그러니까 약 100억 정도 추가 매출 나오는 매달 구독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테슬라가 이제 그 이거 소문인데 그 티스토어라고 해서 차량용 앱스토어를 출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가지고 테슬라가 전체 수익의 14%를 얻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이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그게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요 기능들입니다. 요 기능들이 한 개 기능 들었다가 들어갈 때마다 돈을 받는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 기능 한 개 들었다가 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2,500불, 그다음에 뭐 800불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한 개 모든 부품을 컨트롤함으로써 그 컨트롤하는 기능들 한 개 갖다가 제품 만들어서 추가 기능을 판매하는 그런 것도 되겠고요. 그래서 점점 CPU 사이즈는 커가진다라는 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개념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바뀐다를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OEM들이 어떻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VWOS라고 해서 폭스바겐 OS를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는 기본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마치 스마트폰이 있고 그 위에 iOS가 있고 앱스토어가 있고 앱이 있는 것처럼 그 폭스바겐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차가 되겠고요. 이 차는 그냥 차가 아니라 모든 부품 단위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API가 있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가 되겠고요. 그 위에 OS가 있습니다. 폭스바겐 OS가 있고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에이다스 소프트웨어도 있고 인포테인먼트도 있고 뭐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통해서 그 수익 사업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그 구글이 안드로이드 OS가 있고 그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올라가서 매출을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 회사가 이제 하드웨어의 스마트폰 위에서 안드로이드 OS가 있고 그 위에 다양한 앱이 있는 것, 이런 레이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carsoftware.org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폭스바겐 계열 회사들한테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팝니다.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팔고 있고요. 라이센스 피를 받고 있고 또 서비스를 팝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이 세 가지 브랜드가 그 폭스바겐 그 그룹 계열사인데요.
마치 현대차 밑에 현대 기아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브랜드한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라이센스 받는 이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그 사업하는 것들 보면은 이제 모빌리티 관련돼서는 모이아라고 하는 이제 사업 회사가 있고요. 배터리 관련돼서는 이 파워데이라고 하는 이제 배터리 차징 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그 카리아드라는 이제 파워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요건 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업 모델 자체가 차 파는 게 메인이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는 게 메인이 되는 이제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요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도요타는 이제 우분 소프트웨어라고 해서요. 우분 시티라고 해서 도요타 동경 근처에 있는 한 도시를 갖다가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만드는,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차량용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만드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분 플랜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회사 이름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그 우분 코어, 그다음에 우분 알파라고 하는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트라이에드라고 하는 도요타 이제 자율주행하는 회사가 합작사가 있고요. 여기는 도요타, 덴소, 아이신이라고 하는 도요타 계열사가 합작사 하나 만들어진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RN이라고 하는 차량용 O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OS 개발한 것처럼 차에도 스마트 OS를 개발하겠다는 게 기본 컨셉이 되겠고요. 그 독일에 있는 그 알렉스 AI라고 하는 회사와 함께 합작을 해서 OS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이건 좀 더 기술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OS 레이어가 있고 미드 레이어가 있고 뭐 어토노미 레이어, 이제 그 AI 레이어까지 있어갖고 이런 것들 갖다가 지금 도요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오픈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또는 인지 학습 관련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은 누구나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개방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웨어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만들었고요. 2018년도에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은 기본 OS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그 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를 갖다가 누구나 들어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다임러 벤츠인데요. 다임러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멜세데스 벤츠는 그 MB-OS라고 하는 이제 OS를 만들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OS 만드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 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스케일러블 로어 베리어블 코스트입니다. 그다음에 그 리커런트 레비뉴, 이거는 이제 구독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OS 만드는 목적이 기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합니다. 이제 그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매출을 올리고, 이 두 가지, 특히 이제 그 구독 서비스 올리겠다는 것이 이제 큽니다. 그래서 그 OS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다가 모든 것을 다 내재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방향이 되겠고요. 근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설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애플이 아이폰에 들어간 CPU를 설계하고, CPU는 3.5달러짜리 매주 주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는 이제 설계까지 자기네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각 기능, 아까 5가지 기능 도메인들을 갖다가 똑같습니다. 아까 5가지 기능 도메인별로 내재화한다라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G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얼티파이가 나왔는데요. 얼티멈은 이제 차량용 플랫폼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용 플랫폼을 개발해서 발표를 했고, 작년도 CES 때는 GM에서 얼티멈이라고 하는 차량용 플랫폼을 이제 발표를 했고, 하드웨어 플랫폼 발표했고, 올해는 얼티파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제 반도체 가지고 VIP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고요. 그 외에 OS 레이어가 있고, 그 외에 GM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안드로이드 OS 갖고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구조들은 다 똑같습니다.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OS 소프트웨어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고, 클라우드에 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있고, 요 세 가지 레이어가 기본 구조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티파이도 똑같은데요. 그 수익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카브라보는 이제 충전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 부가 서비스 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하이드로텍이 이제 충전 서비스 하는 것, 그다음에 온스타가 원래는 차 시동 끄고 하는 이제 리모트 컨트롤하는 이제 텔레메틱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보험부로 바뀌었습니다. 보험을 더 강화시키겠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루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GM뿐만 아니라 혼다도 이제 울트라 크루즈를 사용한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탈리안스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클라이슬러랑 그다음에 그 프랑스에 있는 푸조 거기서 합작된 회사인데요. 거기도 이제 같은 구조입니다. 내용상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STLA 그 브레인 있고, 이거 인공지능
쪽이 되겠고요. STLA 스마트 카피 시스템 이거는 이제 앞에 그 인포테인먼트 쪽, 내비게이션 쪽 관련된 클러스터 쪽 관련된 게 되겠고, 그다음에 오토 드라이브 이거는 이제 구글이랑 협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STA 브레인 가지고는 AI 가지고 차량 내 온도,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정보하는 거, 소프트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들은 AI 갖고 이제 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카핏 관련된 거는 후방석, 앞석 관련된 다양한 LCD에서 다양한 그 정보들 제공해 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율주행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는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자체 개발하는 데가 있고, 근데 워낙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술이 부족한 회사들은 이제 그 외부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아까 도요타와 같이 그 STLA도 스탈리안트도 이제 자기네가 갖고 있는 API를 오픈해가지고 해커톤도 하고 있고 개발자 포털 유지하고 있고, 그 차가 마치 스마트폰처럼 차량이 갖고 있는 플랫폼부터 오픈해가지고 다양한 개발자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STLA 갖고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게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API를 접근할 수 있고 이제 SDK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건 공개된 정보인데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뭐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그 미래차 관련된 이제 전략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 2019년도에 산업부, 그다음에 미래과학부, 그다음에 국토부 세 개 3개 부처가 협업을 해서 만든 이제 자료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전략은 첫 번째는 이제 커넥티드 정보 확산,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 신교통 수단,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활성화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게 저희가 커넥티드 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커넥티드 카 이거 저희가 커넥티드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한 3번 경험하고 있는데,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집에 사무실에 인터넷이 들어온 게 첫 번째 커넥티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유니텔이 없어지고 네이버가 등장하고 야후가 등장했죠. 그래서 첫 번째 커넥티드는 저희가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큰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커넥티드는 스마트폰입니다. 이제 폰에 인터넷이 들어온 다음에 그 폰에서 저희가 뭐 쿠팡이나 뭐 그 카카오톡이나 엄청난 큰 이제 그 발생한 것처럼 큰 혁신이 이루어졌고요. 세 번째 커넥티드가 차에 인터넷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차에 인터넷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은 그 위에 올라가는 새로운 이제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 번째 커넥티드인데, 그 미래차 산업 전략에서는 조금 더 하드웨어에 이제 중심이 가 있지만은 여기 있는 서비스들이 지금 중요한 이제 그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오비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그 차량 내 솔루션 제공하는 게 있고요. 또 개발자 생태계 만들어서 저희가 차량용 SDK와 차량용 앱스토어 만들어서 생태계 만드는 게 있고, 차량용 앱스토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뭐 르노에 제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닛산에 제안하고 있고, 또 국내만 해외 완성차 업체에게 제안 현재 중에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5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이 5가지 분야에 소프트웨어들이 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고 서비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고, 근데 주로 차에 관련된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비용을 줄이는데 그 주로 목적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플랫폼 쪽은 이제 구독 서비스 같은 수익을 올리는데 더 중점이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협업 생태계와 내재화 생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은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소프트웨어 갖고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GM, 현대차, 폭스바겐 이런 데 협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벤츠 MB OS 같은 경우는 차량 소프트웨어 내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이제 오비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오비고는 이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이 바뀐 다음에 또 뭐 스마트폰에 저희가 그 안드로이드나 iOS 보았고요. 그다음에 많이 쓰고 있는 뭐 앱스토어나 브라우저가 있었고 그 외에 앱이 있었습니다. 기존 차에서 스마트카로 바뀌면은 역시 OS, 앱스토어, 브라우저 앱 이런 뭐 3가지 레이어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OS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PC에서는 윈도우즈가 PC를 움직이고 안드로이드, iOS가 하드웨어를 움직이는데
얘가 이제 차에서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차를 움직이는 OS가 되겠죠. 뭐 이런 레이더 이런 것들도 OS에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이제 앱을 동작시킨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가 있고 브라우저, 앱스토어나 브라우저는 서비스 자체는 아니지만 앱을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앱이 있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 차에서는 차량용 앱스토어, 차량용 브라우저가 있고 또 새로운 이제 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비고 하는 일은 이제 차량용 브라우저와 차량용 앱스토어를 만들고 있고 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에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나오냐라고 하면요. 이제 단계에 나오는 것들은 뭐 차량 관리 소프트웨어인데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차량 관리 소프트웨어 앱을 누르면은 차에 있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센서들 확인해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공기압이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 경고등이 뜨고 경고등이 뜬 다음에 OK 누르면은 이제 차량 그 카센터랑 예약이 됩니다. 카센터 예약이 되고 그러면은 이때 저희가 카센터 가면 제일 어려운 게 왜 왔냐고 물어보면요. 그건 잘 모른다. 빨간불이 들어서 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고실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부품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퀵서비스 가서 이제 1시간 있으면 이제 퀵서비스 와서 교체하고 하고 고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퀵으로 와서 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면은 부품이 없네요. 2주 후에 오세요. 3주 후에 오세요라고 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인데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GM이 서비한 건데 이제 딜러샵에서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은 소비자 불만은 항상 오면 기다린다. 부품이 없다고 한다. 그게 고민이고 그다음에 딜러샵 이제 고민은 뭐냐면은 자기가 워크스테이션이 2대가 있는데 맨날 놀고 있다 사람들. 그다음에 부품 재고를 얼마큼 쌓아둘지 모르겠다. 항상 부품 재고를 많이 쌓아놨어도 커스터머 불만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예약 시간을 보고 커스터머가 와서 예약하고 두 번째는 이 예약할 적에 시간만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이 내용을 그 센터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에서는 다음 이번 주 수요일 날 4시 반에 어떤 차가 무슨 고장 때문에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SM이 다 바뀌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차에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급회전, 급가속, 급브레이크 데이터를 보고 보험을 선정하는 국내 같은 경우는 캐롯보험이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요즘에 이제 전기차 나오면서는 이제 충전하면서 한 30분 정도 되는데 제가 차를 몰아보니까 충전할 때 30분 동안이 이게 애매한 시간이에요. 카페 갔다 오기도 애매하고 요즘은 제가 차에서 이메일 정리하고 테슬라는 넷플릭스 되니까 넷플릭스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관심 있는 게 이제 OTT 서비스입니다. 차에서 OTT 서비스, 근데 커머스하는 게 관심 많아갖고 요즘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율 정체가 되면은 이제 그 쇼핑까지 가능한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저희는 차량용 브라우저가 있고요, 차량용 앱 프레임워크 앱을 만드는 도구가 있고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저희가 2008년도에 BMW에 처음 들어갔고요. BMW 전 세계 모델 다 탑재된 거고 브라우저로요. 그다음에 이거는 현차에 들어갔었고 차량용 앱스토어는 저희가 미국에 있는 비스티온 차량에서 인도에서 처음 양산되었었고요. 국내 르노 전 세계 모델에 들어가 있고 국내 쌍용차에 양산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